오늘 주제가 일본의 대외 전략과 투코리아 정책, 일본의 제국과 한일 관계인데, 사실 뭐 이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연초에 잡힌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게 현안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뜨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내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원래 그 한반도 전략 아카데미 강의 취지가 단순히 현안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 정세의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패망인데, 제가 그 쭉 일본에 대해서 뭐 그때 옛날 얘기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제국주의라는 게 뭡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른바 자기네들의 어떤 본국이 있고 주변의 영향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게 식민지 형태가 되든 또는 반식민지든 또는 뭐 그것이 형식적인 외교 관계가 됐든 제국은 제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동안에 일본이야 뭐 자기네 밑에 속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걔네들 역사를 보면은 이제 당시에 그 에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아이누라고 하는 그 종족들이 사실은 사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때만 해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동북지방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홋카이도 이쪽에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류쿠, 일본 애들이 이제 설정하는 구도를 보면은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조선도 자기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에조라고 하는 아이누 지역하고 그 다음에 류쿠는 이제 사실 속국 형태로 됐고, 나중에 이제 류쿠는 이제 아예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은 이제 아시다시피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 그다음 1910년에 이제 병합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침략, 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 구상입니다. 1879년도에 류쿠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키나와라고 부르지만, 이미 이제 그 임진왜란 직후에 시마네현, 지금 이제 시마네현이라고 그러죠. 사츠마번이라고, 옛날에 사츠마번이었던 가고시마, 제가 틀렸습니다. 시마네가 아니라 가고시마현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큐슈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큐슈라고 하는 게 9개 작은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고시마, 사츠마번이 이제 굉장히 영토적 야심이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2개의 번을 이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 사츠마번 안에 더 이상 확장을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옆에 있는 2개의 번을 흡수한 상태에서 멈추고, 근데 이 영토 야심을 이제 그 발휘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벌인 것이 이제 류쿠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임진왜란 때는 뭐 10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됐지만 류쿠는 3,000명이 가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츠마번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류쿠 왕국 그대로 존속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중 그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류쿠는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사츠마번의 속령으로 남으면서 동시에 이제 청나라에 조공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1879년도에 합병해버려서 오키나와 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대만을 합병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이후 1910년에 조선을 합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괴뢰 만주국을 건국했고,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전체가 이제 대동아 공영권의 범위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이제 일본에서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바로 대동아 공영권을 이제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태평양 전쟁을 1941년 12월에서 45년 8월 패망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 히로히토 왕이 무조건 항복 선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폐망은 대미 항공문서를 서명한 1945년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항공문을 서명하자. 여기 보면은 미 군함 미주리호 갑판에 시게미츠 마모루 일본 외상이 항공문서에 서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게미츠 마모루가 굉장히 다리를 쩔름쩔름 거밀면서 이제 여기 와서 서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보면. 근데 시게미츠는 옛날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상해 공원에서 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때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당시 영사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다친 시라카와 대장은 뭐 폭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영사가 이제 시게미츠였는데 실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일본이 전후부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일본의 전후부흥을 이제 만들었던 이른바 이제 자민당의 그 보수 통합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군수물자 보급기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시다가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후부흥에 성공하게 되고 특히 일본의 전후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 1965년 도쿄올림픽과 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엑스포입니다. 만국박람회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세계에서 이제 다시 부활했다는 걸 선언하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폐망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제 생활을 이끌어 왔는데 바로 이제 이 주축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케다 하야토라는 사람입니다.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이른바 일본 보수의 어떤 본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득 배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동안에 일본인의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겨우 4년 만에 조기 달성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64년도에 조기 달성하면서 도쿄올림픽을 치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후부흥의 상징은 도쿄올림픽과 오사카 엑스포. 그 다음에 68년도 되면은 이제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68년부터는 넘버 2의 자리에 있었고 일본의 기적이라는 말. 그래서 뭐 저펜에즈 넘버 1 뭐 이런 이제 책도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이후에 이제 일본 경제 모델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모노츠쿠리 정신으로 해서 아주 장인 정신이 우리말로 하면 아주 정교하게 물건을 잘 만들고 지금도 뭐 상당히 정평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 문화의 또 한 특징이 3종의 신기라고 해서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 기업형 노조, 기업노조 이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전후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 문화를 이제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다가 IMF를 맞으면서 이제 한국이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완전히 이제 일본 모델에서 미국 모델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이 주도하던 아시아의 성장 모델은 안행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행이론은 여기 보시다시피 기력이 있다가 날아가는데 이게 실제로 날아가면서 일본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남한과 타이완,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네 마리의 용이 뒤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에 대해서 쭉 뒤돌아가는 건데 실제로 일본이 선두에 서고 주변 국가들한테 이른바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경제 성장을 이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60년대까지 중후장대 산업, 중화공업, 기계공업, 조선 이런 걸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한국한테 넘겨줍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제 공해산업이라는 반대 운동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중화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충주비료공장, 그다음에 포항제철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후장대 산업을 물려받고 일본은 이제 소니, 아이오와 등등 해가지고 이 경담박소 전자제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사실 일본이 물론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거지만 일본 도시바가 세계 최대의 생산을 하게 되고 미국 시장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일본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후 전성기의 시대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지금도 못 잊는 것이
이 60년대부터 시작돼서 70년대, 80년대가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런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후 과정을 보면 일본이 이제 지금도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946년도에 일본 헌법을 제정했는데 미국이 주도로 제정됐기 때문에 메가더 헌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메가더 헌법의 3원칙은 일왕의 지위를 변경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상징적 천황제를 이제 도입을 하죠. 그다음에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 그다음에 봉건 제도를 철폐한다. 그래서 사실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역에 있는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장원 제도를 다 없애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헌법 제9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전수방위 원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은 공격을 위해서는 쓸 수 없고 오직 방어를 위해서는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억지력은 그런 미국에만 의존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1950년 4월 구조약에서 미일 안보조약인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 달에 이제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한다는 개념만 들어있기 때문에 대등한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1960년 6월에 미일안보조약 신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일안보조약 그러면은 신조약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기 3조, 5조, 6조, 10조 나왔는데 극동조항이 있고 사전협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제 무력을 점진적으로 증강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적으로 보면 알지만 한국 전쟁 이후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이 이제 일정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극동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동조항의 대상은 한반도와 대만을 이제 지칭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나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런 어떤 일본이 일정한 책임을 지고 또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해서 전시 증원군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치슨 교환 공문이 있는데 이건 한국전쟁 직후죠. 1951년 9월 8일 날 요시다 총리와 에치슨 국무장관 간의 공문에 따르면 유엔군의 일본 내 활동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60년 신조약에 맺어지면서 비공개 조문이 있습니다. 코리안 마이뉴트 한국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보조약 제6조에 사전협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냐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시 증원군이 들어갈 때는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사전협의 없이 일본의 7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군 기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유명한 이제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1954년도에 유엔군과 일본 간의 주둔군 지휘협정, 이른바 유엔 일본군 소파가 맺어졌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1957년도에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합니다.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는 뭐가 남냐면은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 사령관은 유엔 사령관을 겸하면서 동시에 사성장군입니다. 육군 사성장군인데 주일미군 사령관은 바로 유엔사 후방기지 사령관을 맡게 되는 3스타입니다. 그래서 미군 내 지위로 본다면은 주한미 사령관은 퍼스트하고 주일미군 사령관은 3스타죠. 그리고 주력군이 이제 유엔 사령부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 있고 서울에 있고 용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대로 일본 도쿄에 있는 자마 기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뭐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일 안보조약에 관한 한국 관련 비공개 합의인데 코리안 마이뉴트라고 하는데 내용에 보면은
미국은 일본 내 시설 구역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극동조항인데 여기 보면은 미군이 아닌 유엔사 일원으로 할 때는 주일 미군 활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엔사 일원으로 할 때는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비공개였냐면 사실은 일본 주권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유엔군이라는 깃발만 걸면은 일본 정부 사전 협의 없이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내에 이제 주권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쉬쉬해왔던 겁니다.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당시 일본 사회당 측에서 질문하고 나중에 비공개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런 사실이 1961년도에 체결됐다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와 관련돼서 나온 것이 닉슨 사또 성명이 69년 11월에 있었고 또 바로 이제 직후에 사또 총리가 워싱턴에 연설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유엔군의 이름으로 유엔의 깃발을 가지고 하는데 유엔의 깃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유엔사가 해체된 이후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참전 11개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본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유엔사 회원국이 지금 17개국으로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에 독일이 추가됐죠. 근데 이제 이 모든 나라 중가 아니라 11개국이 유엔군 지휘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런 나라들은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꼭 한반도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극동조항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이 2014년 7월 15일 날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니까 당시 아베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가 일본에 나가는 것은 미일 간의 사전 협의 대상이다.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 해병대는 한반도에 증원 파견이 안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논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 국방부 자문위원이어가지고 회의도 참가를 했는데 실제로 유권 해석상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도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한국 관련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닉슨 사또 공동 성명에 의해서 이것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베의 발언은 이제 협박성 발언이었지 실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유엔사 문제,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유엔사 가짜 유엔사 해체 운동도 벌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유엔사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유엔사 해체된다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핵심이 바로 유엔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내일신문 칼럼에 쓴 부분인데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격자형 안보구조의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유럽 나토 회원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유지하는 나토 군사기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동아시아죠. 동아시아의 경우는 그동안에 허브 앤 스포크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미국과 대만,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호주 이렇게 개별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합하는 군사기구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변화가 돼서 아시다시피 그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쿼드라고 그러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 다음에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한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금년 4월 달에는 또 필리핀, 일본, 미국 이런 소다자 안보기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격자형 안보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한 전체로 묶을 수 있는 군사기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미국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사 재활성화를 시작을 했고 2018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유엔사 회원국을 강화하는 회원국 늘려서 강화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격자형 안보구조의 통합사령부 역할을 상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이제 끊임없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63년도에 미찌야 계획이라는 거를 통합망류부가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일본 의회에서 이게 폭로가 되는 바람에 중단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1993년부터 94년까지 K반도 사태 대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일본 내,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이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일본인들을 구출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퇴임 직전에 서울을 방문했죠. 그래서 한 얘기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반도 전쟁 시에 일본인들이 구출하기 위해서 자위대 비행기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양해하는 일종의 이제 그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전제 그 국방부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지금 아마 계속 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5년도에는 이제 아예 미국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5개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중에서 이 5개의 작전 사례 그리고 3개의 조건을 내세워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안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든 바,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20년 5월 달에 고노타로 방위상이 이제 일부러 공개를 했는데 일본 방위상의 집무실에 한반도가 정가운데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국방장관의 그 회의실 그 이런 접견실 탁자에 만약에 일본 열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난리가 날 겁니다. 이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또 일본을 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알 텐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은 뭐 옛날부터 있었다. 변명이 더 웃기는 거죠. 고노타로 방위상이 자기 때 설치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전후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